각자의 삶은 각자가 맺는 사회적 관계의 총화라고 했는데 오늘 닥친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자연과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자연이 인간의 지배, 정복, 소유, 추출의 대상일 때 인간도 다른 인간의 지배, 정복, 수탈, 착취의 대상이었다. 자유를 지향하는 인간이 최악의 날들을 끝내기 위해 자발적 반란을 끊임없이 일으켰지만 결국은 모두 실패로 귀결됐다. 그렇다면 자연의 비자발적 반란의 마지막 기대를 걸어볼만 하지 않을까? 우군이 된 자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도 소유주의가 끝없이 밀어붙인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 동물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는 것이다.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먼저 우리 뉴스 밑장의 애청자였던 홍세화 선생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다른 곳에서 들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멤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생이 뉴스 밑장 애청자인 건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아, 처음 들었어요. 네. 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2019년 12월 초에 지하철 6호선을 탔는데 바로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바로 앞에 홍세화 선생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엄청 오랜만에 뵙는 거라 제가 그 전에 2012년에 홍 선생이 진보신당 대표 되셨을 때 그때 서울에서 한번 뵀었어요. 그때 이제 녹색당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녹색당이 창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걱정이다. 그때 당원이 빨리 많이 안 모여가지고, 예. 본인은 사실 진보신당 대표고 오르고 싶지 않았던 무대를 오르며 뭐 이렇게, 예. 그러면서 지금 연극 속에서 사는 것 같다 이런 토로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2014년 지방선거 때 제가 추천사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추천사를 주는 사람들이 이제 특색들이 있는 게 그때 이제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써라 필요한 문구를 써서 컨펌을 받아라라고 했던 분이 노회찬 전 의원이었고 또 다른 모 교수님은 본인이 내가 이제 뭐 구체적인 주문도 안 했는데 본인이 쓰셔가지고 주셨어요. 조모 교수님. 네네. 네. 그런 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이제 문자가 오고 가면서 수정을 했던 분이고, 홍세화 선생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가? 마음대로 쓰고 컨펌도 받지 말라. 네, 컨펌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은 저하고 사실 만난 적도 없는 분이고, 네. 그때 통화도 안 했고. 네, 번호는 아직 있어요. 예, 지금 모정당의 대표가 되신 그분이죠. 근데 가까우시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김수민 평론가가 네. 자주 이 페이스북에서도 언급하시고 아, 아주 친밀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자주 언급한다고 친밀하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친밀한 관계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화번호는 없잖아. 그 전화번호 없어. 예, 윤석열은 없지만 그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세 분 중에 저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홍세화 선생이었다는 거죠. 그 일화는. 네, 뭐 그때 이제 홍 선생이 2019년 12월에 그래서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때 마침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네.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하고 하는 길이었거든요. 그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홍 선생이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홍 선생이 고향에서 하셨기 때문에 6호선 타고 가시다가 이제 연신내 이런 데서 갈아타시고 아마 가시는 일정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은 또 집에 가시는 길이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있고 마침 그때 우리가 그 아까 얘기했던 조모 씨를 비판을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해가지고 처지가 좀 비슷한 상황이었고 그때 막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듬해에 본격 행동에 들어갔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 이제 새로 거듭나자 들고 일어나자라고 하는 이거를 기획을 해서 이제 토론회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했어요. 서두 발언을 홍세화 선생이 하시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한 참석자가 그때 코로나였는데 이게 길어지면 4월까지 간다. 네. 그래서 행사를 취소해야 될 것 같다라고 길어지면 4월까지라고. 했는데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하고도 좀 잘 못 뵙게 되고 그러다가
또 작년쯤에 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러고 근데 보니까- 그때 그 커피숍에서 네. 김수민의 뉴스미장 뉴스미장 들었다고 이야기.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무렵에 홍사 선생님 초청 강연회를 네. 뉴스민에서 기획을 했었는데 아, 이 2019년 이 12월에 강연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2020년 2월에 잡아놨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네, 급하게 네. 행사를 취소했던 네, 그 이후로 다시 모시지 못했던 게 하여튼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뭐 혹시 뭐 장지혁 활동가는 홍 저는 선생과의 2012년인가 13년에 네, 행사장에서 이제 뵙고 마지막 한 10년 동안 거의 뵌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사실은 뭐 우리가 강연에도 초청도 하고 네, 뭐 이래저래 했는데 그때 사실 그 생각 지금 생각은 아쉬운데 남들이 그때 홍사 선생 오시면 뭐 사진 찍어달라 이런 거 많아요. 저는 항상 그거 보고 언젠가 찍을 날이 있겠지. 언젠가 이랬는데 그 선생하고 행사는 많이 했는데 네. 사진 같은 거 한 번도 못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좀 지금 생각이 좀 많이 아쉽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좀 젊은 날에는 상당히 많이 뵙고 30대가 된 이후로 좀 거의 뭐 뵙지 못했던 그런 추억이 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진은 같이 찍은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사실 홍세화 선생 댁에도 몇 번 갔었고, 예, 사실 한총련 수배자들하고 같이. 환청교 수배자더라고. 네, 김수민 평론가가 나는 아니지. 예, 그 일행 중에 NL은 그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수배자 2명. 그때는 학교 안에만 한총련 수배자 있고 이럴 때였는데 우리가 차에 태워가지고 예, 자맹을 했죠. 네, 홍세화 선생 댁으로. 네, 네. 공소시효 지났죠? 지났죠. 하여튼 그런 적도 있고 노래방에도 막 몇 번 갔었고 홍 선생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네, 영영 사실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 진보의 긴장을 놓지 않고자 뭐 진짜 진보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놓지 않고자 했던 정신줄이라도 우리가 진보의 긴장을 놓지 않고자 했던 젊은이들에게는 영영 기억되실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하고도 저는 연관이 있는 인사인 게 이제 홍 선생이 난민전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네. 예, 난민전 들어가실 때 이제 그 깃발을 봤다고 하죠. 난민전 깃발을. 그렇죠. 이재문 선생이 만들었다는 그 깃발. 근데 그 깃발이 바로 그 사고 인혁의 그 인혁당 재건의 사건의 희생자들의 수위로 만들었다. 그렇죠. 이게 인혁당 난민전 또 대구 지역하고 또 밀접한 인혁당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다 8분 중에 4분이 네 분이. 대구 지역에서 네. 활동하셨던 분들이죠. 난민전에도 네, 이재문 선생이 네. 난민전으로 옥사하셨죠. 네네. 저 당시에 난민전에서 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이재문 선생이 수배 또, 중이었죠. 수배 중이었고 네. 이후에 또 난민전 네. 사건을 겪으면서 옥살이를 하다가 돌아가시게 됐던. 그러니까 대구 지역이 희한하게 당시에 보면 그 소위 지하 조직 활동에 있어서 네. 서울과 대구가 이 포스처럼 좀 연결되어 있었던. 그 당시 지금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정강이라고 네. 옛날에 한국논단에 필진됐었는데 김정강 네, 옛날에 이 사람이 거의 그 위장 취업하고 이런 뭐 원조죠. 네, 무명당 사건이라고 네. 옛날에 있었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 사람이 그 한국 그 월간 조선이었나 그쓴 글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60년대 그 당시 운동을 평가를 할 때 뭐라고 평가냐면 이 사실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실제로 이 60년대 운동 핵심은 그 사고 인혁 재건의 사건의 핵심 도효정 선생이었다. 이분이 사실은 운동의 대부분의 노선 그리고 전략 방향, 조직화 방향을 다 제시했다. 실천적인 지도자였다. 네. 그래서 그분 주위에 주변 사람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 어떤 사람 말 글 잘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규합했던 그 힘들이 있는 지도자였고 그 사람들한테 그 도영선이 사실은 60년대나 70 초반에 운동 방향 결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 자기도 네. 사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네. 글을 본 적 있습니다. 제가. 네. 이재문 씨 같은 경우는 네. 매일신문 어디 기자였? 네, 나요? 기자였었어요. 네네. 제가 정확히 매일신문이었는지 네. 대구일보였는지 정확히 대구일보. 기억은 안 나는데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 있는 후배들과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규합해서 네. 이 조직 활동을 앞장서서 하셨던 이 분이었던 걸로 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글이었나 강연이었나 그때 그 이재문 선생이 하여튼 그 남면전 깃발을 만들고 홍 선생이 봤다고 했다 뭐그 이거 네, 깃발을 봤다고 해요. 했던 것 네.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분도 있잖아요. 남조선 해방 전략당 그렇죠. 예. 예. 이일재 선생. 네. 그 배우 권재희 씨 부친 네. 네, 맞습니다. 부친인가요? 이일재. 네. 아니요. 다른 거기 분이죠. 거기 말고 뭐 다른 예.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보면 아는데 그렇죠. 예. 예, 두 분이 예. 남조선 해방 예. 전략당 사건으로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셨었죠. 예. 네. 권재혁 경제학자 권재혁 선생 네. 이분은 대구 출신 아닌가? 함양 출신으로 네. 돼 있네요. 예. 그리고 또 난민전 사건에 함께 연루됐었던 참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경북대 수학과 교수 안재구. 안재구 선생 네네. 안재호 선생 의 경우에도 네. 난민전 사건으로 네. 같이 연루가 됐었습니다. 네. 안재구 선생의 지금 손자는 수학자. 아니, 수학자이시고 손자는 네. 또 역시 네, NC 다이노스의 맞아요. 야구 선수. 야구 선수 네네. 열심히 활동하고 네. 안재구 선생 같은 경우는 생전에 많이 찾아뵀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별소리 안 하시고 무조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입을 대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디 세미나 네. 뭐 되게 큰 행사는 아닌 것 같고 공부 모임 같은 데서 안재구 선생을 봤는데 뭐 통일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경제 계속 경제 쪽에 관심이 있었다고. 그 실제로 많은 네. 오해를 하시는데 그 인혁당 재건이 그룹 그 사건에 핵심됐던 분은 난민전 이렇게 보면은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북한의 관계 연계성 이런 게 아니라 통일의 대상으로서 사고를 하는 거지.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북한과 관련된 예전에 북한의 민주 기지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네네. 토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네. 관점은 아니었던 걸로 네.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사실은 이건 심각한 우리가 보통 운동하는 운동권들도 사실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그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네. 그 박정희 시대 때의 반체제적 운동 중에 이제 가장 좀 북한에 근접해 있었던 쪽이 통일혁명당 네. 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근데 통일혁명당도 과연 통일혁명당이 김일성주의 주체사상파였는가? 그게 통일혁명당 문건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문건이 사실 통일혁명당 관계자들이 썼는지 네. 북한 진해가 쓴 거를 남한에서 입수해서 출판이 됐는지 이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난민전까지 통합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김일성 정권이 박헌영 남로단계로 숙청한 건 잘못됐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중소분쟁 때 이게 좌익 내부에서는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도 치열하게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이거를 찍어 누르는 어떤 힘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김일성주의라거나 주체사상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그때는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소 친북적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자, 북한은 독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독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 안 가봤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겪고 있는 남한 독재가 더 커 보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부분 이 부분 경제적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확실하게 잘 살게 된 게 언제부터라고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GDP 상으로 보면 네. 71년도에 네. 남한이 이 북한을 역전했다가 네. 다시 70년대 중반이 되면 또 비세집니다. 북한이 이만큼 쫓아오면서 네.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80년대 초반 그렇지. 들어서야 네. 남한이 확실히 북한을 앞질렀다 경제적으로 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정치 경제적인 상황하고 맞물려 있어서 오늘날 관점으로만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박정희가 유신을 안 했어 봐. 그렇게까지 했겠냐고. 그렇죠. 예. 사법살인이나 이런 걸 안 했어 봐봐요. 예. 그때 아니 장준하 같은 우익 출신들도 어디 민주 군인들하고 손잡고 뭘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예. 그래서 그때 그리고 이제 홍 선생이 나중에 민주노동당 분당 때 이런 얘기도 하셨죠. 내가 70년대 NL인데 지금의 NL들한테 얘기한다. 근데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70년대까지는 NLPD가 따로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통합돼 있었고 그게 한 80년대 초중반 되면서 분화가 된 건데 네. 그러니까 70년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70년대 NL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그런 거지. 우리는 그 주체사상파 같은 건 아니었고 패권주의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이런 걸로 이제
비판을 또 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냉전 시대 때문에 사회주의의 하나의 네. 생각했던 거, 북한도 그 당시에 생각했던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생각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 인식에서 통일의 대상 이렇게 좀 바라봤던 게 있었던 거고 오히려 이제 그 당시 반체제 아까 말씀했던 분들이 이렇게 뭐 이런 걸 읽어보거나 증언을 들어보면 오히려 통일혁명 사건 같은 거 북한이 좀 자경적으로 옳다. 사실은 이 남한의 자생적 운동을 자꾸 억압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 우리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지금의 어떤 그런 상황들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가 후세 인식하는 거와 네. 사실은 그렇게 인식하셔. 그래서 홍사 선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셨던 거고 한반도 역사를 관통하신 분도 아닙니까? 또 그 뭐지 그 보도연맹과 관련된 학살 사건에서 네. 생존자이기도 하고 그런 데서는 통일이라는 게 사실 외면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한 거죠. 근데 홍세화 선생은 이제 성함처럼 성함이 이제 세계 평화라는 평화. 뜻인데 민족주의적 오류에 빠지지 않았죠. 예, 보편주의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닥을 잡으셨던 것이 이제 특히 나중 세대의 진보나 좌파 운동이나 지식인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가장 많은 걸 시사했던 거는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홍세화 선생을 제일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새내기 네. 입문용 맞아요. 그대 강사. 이름은 무식한 대학생. 그게 우리야. 그게 우리 세대거든. 그때 이름은 무식한 무식한 대학생. 대학생. 예. 2004년에 그 대우교대에서 열린 강의에서 한번 뵙고 그리고 저희가 생활도서관에서 초청을 해서 네. 이 강좌를 했었는데 그때 한 300명이 모였었는데 어김없이 등장했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홍사 선생이 양쪽 주머니에서 한쪽에서는 한겨레 구독 신청, 그렇지. 한쪽에서는 민주노동당 입당 가입서, 네. 요 두 장을 꺼내면서 이 강연에 참석했던 학생들한테 이걸 자연스럽게 내미는 모습.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한겨레에서 홍세화 선생이 선생의 그 따가운 이야기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저렇게 충실한 외판원에 대해서 누가 한겨레 구성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누구나 자랑스럽게 내 조직에 가입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해달라라고 하는 모습을 이 지식인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식인들 중에 누가 가입 신청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건네는 사람이 있었던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홍상 선생님이 많이 홍상 선생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는 올해 진짜 70년대 그 반체제적 지식인의 그 품성, 네. 품위 그 보여주는 부분. 사실은 우리 386 욕 많이 하잖아요. 네. 886 그런 의미에서 싸가지가 없거든요. 아니 근데 86도 품성주의자들 아니었나? 근데 품성주의자인데 품성이 싸가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품성주의가 나오는 거잖아. 해야 되니까. 자기 없기 때문에. 자기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근데 네. 70년대 학번들은 좀 그런 것 좀 사실은 만나보면 아까 제가 여러 선배 반체제 선배들 만나보면 운동했던 선배들 만나보면 그런 품성들은 다 좋아 사실은. 종교 후배들이라든지 뭐 대한 어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홍사 선생은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70년대 운동에 진짜 제대로 된 적통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서 네. 저런 품성은 진짜 80년대 학번한테 느낄 수 없는 품성이다. 학번 자체는 네. 60년대 네. 학번이긴 한데 네. 홍 선생이 본격적으로 막 하는 게 이제 민청학년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어제 보니까 내가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유인태 씨가 있더라고. 네. 유인태 씨랑 아마 거의 동갑인가 그럴 거고 네. 저한테도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옛날 얘기하면서 유인태 씨 얘기를 했었어요. 도망을 잘 친다고. 그 옛날에 수배됐을 때 변장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인태는 도망을 잘 쳤지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근데 그 세대들이 이제 특징이 좀 80년대 운동권은 집단주의적인 게 강한데 70년대는 실존주의 네, 이런 게 좀 그때는 뭐 데모하다가 데모를 그 어디 유리창 깨고 나와서 한 10초 데모하고 끌려가서 징역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중 그 군중 동원 투쟁이 아니었잖아요. 네, 주로. 그렇죠. 예. 그 시대에 이제 굉장히 고독했던 사람들의 그런 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대들의 얘기를 경향신문의 신동호 기자라는 분이 이제 연재를 했고 책으로도 70년대 캠퍼스라는 책으로 엮여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 선생은 아까 얘기 나왔지만 밖에서 자기 조직 흉 안 봅니다. 예, 안에서 욕하잖아. 안에서 맞서잖아요. 홍 선생 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민주노동당 당원 보유 논란. 네. 예, 당적 보유. 당적 보유. 한겨레에서 사실 한겨레 사규에서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홍세화 선생이 민주노동당 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크게 좀 사내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되고
그때 당시에 또 한결의 주류가 누구였느냐. 나중에 KBS 사장을 하게 되는 정현주 씨였어요. 예, 정현주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겨레 사옥에 찾아왔을 때 직접 찾은 사람이에요. 정현주 씨 어디 갔나요? 그래서 예. 나중에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 KBS 사장을 했고 이 정현주 씨로 대표되는 좀 민주당 성향의 내부 구성원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또 홍세화 선생 같은 분이 또 계셨던 건데 이런 구도를 또 무색하고 허무하게 만들어준 게 경향신문이었어요. 경향신문에는 사교에 그게 없어. 그래서 애초에 없어가지고 경향신문 기자는 막 개혁국민정당 막 당원 모임에도 나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은 그게 뭐 당적을 갖든 말든 예. 네. 지금 한겨레도 당적 보유와 관련해서는 이 사규가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아무 헌법적 그게 위헌이잖아 그게 사실은. 우리 조금 추모 방송을 조금 더 할까요? 네. 추모 방송처럼 오늘 네. 주제 네. 전달받은 주제랑 좀 많이 다른데. 일부로 네. 이걸 일단 예, 긴 시간은 아니라도 네. 그 저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서 또 근데 홍 선생이 민노당에도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민노당 인사로는 다 알고 있었는데 2002년 초에 참여연대 지금 참여연대 관계자가 나와 계신데 참여사회 맞나요? 지금 또 나오나요? 지금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관계가 아니라서. 이제는 관계- 참여사회라고 네. 참여연대에서 네. 내는 소식지, 소식지. 기관지라고 봐야죠. 참여사회하고 홍세화 선생이 2002년 2, 3월 정도에 인터뷰를 해요. 하는데 홍 선생이 거기서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셔서 민노당 쪽에서 비상에 걸린 거예요. 비상에 걸렸는데 그때 마침 민노당 제가 다니던 학교의 학생위원회에서 강연회를 주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민노당 학생회 한번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뭐라 그랬느냐? 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던. 그래서 홍 선생이랑 저랑 거의 이제 약간 처지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홍 선생이 민노당 입당을 하셨어요. 그때 오히려 그 논란으로 예, 그 논란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세대적으로나 또 홍 선생이 3인주의 정도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노당 민주당 사이쯤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사실 홍 선생의 특징은 약자 쪽을 택합니다. 맞아요. 네, 기로에 섰을 때 약자 쪽을 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민노당에 오히려 전격적으로 그때 입당을 하셨고, 근데 중간에 한번 홍 선생이 그러니까 민노당의 당원으로서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중간에 이거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로 꺼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칼럼으로 그런 뉘앙스를 살짝 풍기는 칼럼을 내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뒤로 이제 홍 선생 쪽한테 들은 얘기는 연립정부. 아 옛날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있을 기억이 네, 구체적 네. 말랑말랑한데 그런 네. 그래서 한번 논란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홍 네. 선생이 그 제 입장에서는 저는 후보로 노무현 지지하는데 당으로는 민노당에 또 끌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홍 선생이 그 얘기를 길게 갖고 가시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정책 요구를 해서 장관을 한 3개 정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홍 선생이 어떨 때는 굉장히 독자 노선이었는데 어떨 때는 좀 연합 노선. 예, 그러다가 또 그 기록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때는 막 그 광우병 반대 촛불도 있고 하니까 사실 진보신당 쪽도 무작정 닫아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고 이재영 선배도 촛불 프라이머리 얘기를 하면서 예, 그냥 야권 단일화 좀 너무 단순하니까 아예 판을 크게 만들어서 시민에 의한 단일화처럼 가져가려고 했던 게 이제 진보신당의 굉장히 독자적인 노선을 갖고 있는 이재영 씨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홍 선생이 그때 이제 반인비연합 얘기를 꺼내거든 공식적으로. 그때 제가 사람들이 저의 등을 떠밀어 가지고 반론을 써라. 그래서 제가 반론을 씁니다. 홍 선생한테. 홍 선생하고 저하고 부딪힌 것도 아니야 사실. 홍 선생 또 그걸 계속 갖고 가시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내가 태어나서 홍 선생한테 말론을 한 번 했었던 기억이었고, 그리고 민노당 분당 때는 제가 홍 선생이랑 막 긴밀하게 상의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항상 행동할 때 보면 중요 고비 때 같은 데 서 있었어요. 이 민노당 때도 나는 선도 탈당, 강경 탈당파였거든. 근데 홍 선생은 약간 당에서 그래도 남아서 뭘 해보자라고 그러니까 노회찬 심상정처럼 그렇게 얘기하실 것도 같았는데 홍 선생이 앞장서 있더라고 선도 탈당파에. 예,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홍 선생한테 하고 만났을 때 민주노총이나 NL 쪽 강연이 확 줄었대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고. 예. 그리고 또 나중에 사람들이 또 홍 선생이 혹시 그 진보 재통합을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너 진보신당 대표됐잖아. 노심조 탈당하고 대표되고. 근데 사실 홍 선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자들을 외면을 못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 진보신당 노동당으로 계속 오셨고 얼마 전에 한겨레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21번을 찍었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어제도 가보니까 이백윤 노동당 지금 후보. 대표신가요? 네, 대표입니다. 네, 이백윤 대표가 상주 그 홍사 선생이 이제 딸 한 분, 아들 한 분 있는데 그 셋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결국에는 노동당 당원으로 끝까지 계셨고, 근데 사실은 이중당적이었다. 네. 녹색당에 녹색당에. 예, 당원을. 작년 11월에 네네. 녹색당 당적을 이 보유하시면서 이중당적을 허락하지 않는 지금의 법제도에 항의하기 위해서 네. 내가 녹색당 당원이 되겠다. 이 가입을 하셨죠. 또 22년 전에는 언론인의 당적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네. 문화에 저항하셨고 이번에는 이중당적. 이중당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라는 마지막 칼럼, 한겨레 칼럼 이 메시지가 전형적인 그 녹색과 또 노동과 나아가서는 아나키즘에 여기에 기반해 있는 네, 그런 지식인이었고 네. 그리고 그 칼럼과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홍사 선생이 전형적인 이 유교적 지식인의 전형이 아니었나. 아 그건 어떤 의미에서 어떤 그렇죠?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마지막에 만나서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하는 걸 보면 네. 겸손이라고 하는 메시지도 그렇고 네. 이 홍차 선생이 끊임없이 그 똘레랑스라는 것 자체를 그 본인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면서 이거 유교에서 있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몇 차례 했던 걸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약자의 편에서는 네. 그러니까 홍차 선생은 이 선비가 유교적 지식인이라면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 네.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서 이 어찌 보면 프랑스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시간이 오히려 홍차 선생이 유학을 또 공부하게끔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유학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 겸손 저도 이제 그때 그날 방송을 하면서 네. 마지막 멘트로 겸손 네. 이 의미가 어떤 게냐 우리가 보통 사람을 설득한다는 게 논리로 설득할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태도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지지로 많이 나타난다는 말. 근데 이 겸손이란 말이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일상생활에서도 한국 사회는 사실 자기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 좀 신경 써가면서 평생 좀 살아 단기적으로 말 그대로 우리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좀 겸손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사실 당장 뭐 급하게 세상이 안 바뀐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대한 겸손하면 사실 당장 안 바뀌어도 뭐 되니까 좀 그런 태도도 후배들한테 그냥 이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네. 사실은 저는 유교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고 사실 좀 그 정도 생각이 아니었을까. 사실 평생 나도 이렇게 평생 싸웠는데도 안 되는 게 세상인데 이거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목적 우리가 가는 길에 매진해라 겸손하게 좀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 멘트를 보면서 사실은. 근데 이제 홍 선생이 부친 또 아나키스트였고 네. 본인도 결국에 아나키스트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또 그 유교와 아나키즘 간에 이 연결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나키즘 저기 안동에 많잖아. 안동에 우리나라 아나키스트도 안동에 많거든. 그리고 세계 아나키스트 대회가 한국에서 최초 열린 곳이 대구입니다. 진짜로? 네. 옛날에 그 하기락 선생이라고 아나키스트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아나키스트 조직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세계 대회를 처음 열었어요. 구미도 아나키스트 많아요. 구미 독립운동가 어지간한 사람도 아나키스트입니다. 예. 저 허주 김윤환 네. 그 우리가 이제 뭐 저는 아주 나쁘게는 보지 않아요. 그분은 이제는 근데 한때 이제 수구 정치인의 거의 대명사 상징이었죠. 그분 아버지가 매암 김동석이라고 네. 진우연맹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었고 묘하게 구미 지역 국회의원들 50년대 국회의원들을 했던 사람이나 총선 출마했던 사람들 보면은 아나키스트 출신인데 조금 제도권화 돼가지고 네. 출마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꽤 있었어요. 아니요 어디서 봤는데 이게 그 영남 난민들이었던 어떤 사고가 네. 사회주의 아나키즘하고 좀 맞는 구조가 있어가지고 많이 그런 게 사실 쉽게 받아들여졌다 이런 거에서 봤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서 보긴 봤거든요. 실제 그런 네. 연구가 좀 있는데 유학에 대동사회가 네. 사회주의 그리고 세계평화 이어지는 게 있죠. 이어지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실제로
이 자유주의, 그 자본주의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으로 넘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뉴스 밑장에서 했었나? 이게 이 경북 지역의 아나키즘과 사회주의의 수용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네. 우리 사회주의하면 권오설 선생 집안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날 예, 이 집안 사람들끼리 문중이 모여가지고 문중의 어른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집안은 장남이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다 같이 사회주의를 지지해야 된다. 그건 좀 그 사실은 가부장적 사회주의인가? 장손이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지 마라. 아니 그 당수가 되셨잖아 그분은. 당수니까 그러니까요. 그 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거지. 이게 뭐랄까 우리가 막 온전히 막 99.9% 순도가 완전한 형태의 사회주의나 네. 아나키즘이 아니라 네. 기존에 있던 이념들과 섞여서 이게 혼종돼서 나타난 것이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아나키즘과 사회주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사실은 그게 한국 사회에서 가만 생각해보면 그 사회주의라는 게 아나키스트가 실현된 사회가 아니라 그 개념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개념을 받으려면 어쨌든 한자에 익숙한 지식인들이 이제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 사실은 아주 매우 네. 특히 새롭게 단어들 근대로부터 들어오던 시기니까 이걸 단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이제 한자를 많이 하는 지식인들, 안동의 지식인들 이런 분 한자 많이 해석하시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대동세상까지 생각 안 해봤고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연구는 유교 철학이나 독립운동사 연구에서 네. 좀 연구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 구미에 또 아나키스의 후손이 시장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세훈 구미 시장의 네네. 이 조부가 네. 이 활동명이 장저구, 그 장홍상 선생이 아나키스트면 흑우 해야 되는 거 흑우. 검은비 아닌가? 아니 그 정세룡 시장님도 젊은 시절에 그 프랑스 상황주의 이런 거 네. 연구해서 프랑스 상황 어떻게 공간의 제휴 청처전 이런 거 연구하셨잖아요. 그게 뭐 68하고 관련 있는 거죠. 68세대 어떤 사상적 연구 이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소개도 네. 하시고 그 집안 자체는 이제 아나키스트 집안인 거죠. 그 구미에 이제 폭탄 투척 의거 네. 예, 장진홍 네. 의사도 아나키스트 쪽이라고 그렇죠. 네.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특징들이 대구 경북 옛날에 아나키스트 사회주의자들 보면 이제 장지혁 활동가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적 토대는 사실 예,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마르크스주의적인 토대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홍세화 선생에서 한번 꺾인다. 예, 전 세대와 홍세화 전과 후가 홍세화 선생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유물론자입니다. 유물론자인데 근데 또 어제 장례식장에는 또 기독교식으로 하고 계셔서 홍 선생이 근데 저한테 본인 종교나 집안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가지고 의외로 예, 그 종교적인 색채를 잘 못 느꼈는데 이 얘기도 해야겠다. 아까 그 품성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는 이게 2 곱하기 2의 유형이 있는데 본인이 싸가지 있느냐 없느냐와 남한테 싸가지를 갖추라고 공격하느냐 아니냐의 사람이 있는데 4가지 유형 중에 절대 없는 유형은 본인이 싸가지 있으면서 남한테 싸가지 있으라고 공격한 유형의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세상에. 예, 그러면 결국에 3가지 유형인데 저는 선생한테 배운 거는 선생처럼은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선생은 누구한테 싸가지 없다고 공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렇지만 본인이야말로 덕성을 갖추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사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싸가지 없다고 공격 안 하잖아.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대신에 남도 싸가지 없다라고 공격하진 않죠. 예. 그런 거를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홍 선생의 삶이 뭘 보여주냐면 진짜 덕성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싸가지 없다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나는 일관되게 느꼈어. 저도 사람들한테 난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라. 이건 미리 이제 미리 차라는 예. 나한테 싸가지 없다 말하지 마. 이걸로 친구. 그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저도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없다는 것도 인정 안 하면서 남한테 싸가지 없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그거는 이제 덕성의 부분이고 근데 이제 유물론적 얘기를 마저 이어가면 홍 선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운명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예, 그 학살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예,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사실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념의 전쟁일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그 전까지 이념이라는 거는 그냥 뭐랄까 북극성이라든지 혹은 신기루라든지 이런 걸 쫓듯이 예, 한국의 지식인들도 뭐 좌우를 다 떠나서 물적 토대보다는 좀 쫓듯이 왔던 건데 막상 그 이데올로기들이 부딪히면서 참화를 일으킨 그 현장에서 어릴 때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진짜 출발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홍 선생의 출발점은 착취당하는 노동 현장도 아니고 또 그 망명을 하거나 난민이 돼서 고생하는 이주민의 관점 물론 그 두 가지 다 갖고 계셨지만 근데 출발점이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 결국에는 그분의 이름과 함께 좀 하나의 또 거대한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잠시 언급한 실존주의 아까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다른 분들보다 저는 홍세화 선생의 글이나 행적에 사실 실존주의를 많이 느꼈던 게 사실 그런 의미 자기 태도가 이게 내 삶이란 게 뭐 본질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우연히 살아남은 거잖아요. 우연하게 네. 정말 그렇게 뭐 어떻게 알 수 없는 계기로 살아남고 자기 주어진 삶, 내 삶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데서 실존주의적인 어떤 경향들이 사실은 저는 사실 그래서 약간 실존주의적 낭만주의 같은 것도 많이 느꼈거든요. 글이나 그렇죠. 네. 삶에서도 사실은 좀 그런 것들 사실 삶을 전반적으로 지배한 정서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의 문제나 난민의 문제 다시 닿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 실존주의적인 어떤 진보적 지식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도 가끔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예술인으로 치면 김민기 씨하고 좀 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 지역적으로도 통하는 게 김민기 씨의 주요 무대가 대학로 아닙니까? 네. 근데 홍세화 선생이 되게 특이한 게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대학교를 다녔어요. 아, 예, 홍세화 선생이 태어난 데가 서울 종로의 이화동인데 이화동이니까. 지금의 아마 그 방송통신대 부근일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보면 마로니에 공원 네. 있고 서울대가 옛날에 네, 거기 거기 있었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로컬 대학생이야. 네, 그런 특징도 또 그리고 홍 선생이 또 친인척으로 보면은 사실 되게 출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예전에 국정원장 했던 이종찬 씨 네. 그리고 그 사촌 동생이 이종걸 네. 전 의원 이쪽들이 다 이회영 집안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랑 홍 선생이랑 그게 아마 친가 외가 이런 관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네. 대구 시장님도 같은 남양홍 씨. 네. 그러니까 묘하게 홍 선생이 약간 사실 이회영 집안은 아나키즘은 맞는데 네. 또 귀족 출신의 아나키즘 네. 그렇죠. 이죠. 예. 양반 집안이었죠. 그렇죠. 근데 홍 선생에게도 그런 풍모가 없진 않으나 근데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충청도의 동네는 한국 전쟁의 참화 네. 속에 있었던 그리고 홍 선생 부친도 굉장히 노동자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묘한 어떻게 보면 집안의 혈연으로 봤을 때는 거리는 가깝지만 굉장히 교차했었던 그런 시대를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배경에서 성장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다채로운 인생이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대학교도 금속공학과로 그렇죠. 입학을 하셨는데 입학했다가 네. 자퇴하고 다시 네네. 정형과였나요? 외교학과. 외교학과.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겪은 일을 네. 알게 됐다고 하죠. 네. 예, 자기 동생은 그때 죽었고 이런 것들을 참 묘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옛날 분 같은 느낌이 안 드는 네. 계속해서 계속해서 뭐랄까 이 과거에 붙잡혀서 활동하셨던 게 아니라 네네. 계속 현재적 활동을 자기 이어나갔던 게 자기 갱신을 계속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프랑스 네. 실존주의 네. 얘기 나왔는데 프랑스에서 하셔서 실존주의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 우연하게 프랑스로 가신 것뿐이고. 예, 운명적으로 프랑스에 가신 것 같고 프랑스 지식인들의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프랑스 지식께서는 80년대 이미 실존주의를 거의 전멸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실제 그런 행동이 아닐 것 같고 아까 삶에서 어떤 나온 태도들 네. 그런 것이 아닐까. 그 제가 선생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68 때 선생 또 대학생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냐 하니까 그 소식도 잘 안 들리고 그냥 대충 프랑스에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이 정도 수준이었다. 그때 68에 한국 그 사진 그게 외신이 있거든요. 네. 드골 광장에서 몇천 명 시위, 네. 경찰과 충돌, 네. 소요 사태, 경찰 진압 포기 이런 식으로 기사가 단신으로 외교 단신으로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런 소식 때문에 전해져 왔던 거. 제대로 된 정보는 오지 않았던 그런 시대인 거죠. 네, 맞아요. 선생도 아마 단신 정도로만 들어서 아주 그리고 깊이 관심을 가질 그
기회도 없었다. 그 우리나라는 그때 68 할 때 그 이듬해 삼성계엄 막는다고. 예, 단계가 너무 아니, 그리고 다르니까. 프랑스는 대만도 잡아 가두고 이러지 않잖아. 고문하고 그러진 않는 나라. 이 제3세계 식민주의 국가에서 그렇죠. 보면 네. 이 1세계에서 저런 것들은 그렇죠. 쟤들 뭐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솔직히 68 운동 엄청 관념적이었고 또 그때 호황기였잖아요. 배 좀 물러가지고 하는 거였거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알아? 68이? 어? 그러니까 피식민지 국가의 분단 국가의 냉전의 최전선에 그렇죠. 이런 네. 좀 배부른 놈들이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네.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선생의 삶은 택시 운전사의 삶이었다. 어떤 의미냐? 택시 운전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좌표, 경로가 중요하죠. 예, 그것을 딱 밟아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그 불합리한 합승을 거부해야 됩니다. 예, 선생의 말년에 얘기하셨던 민주 건달들 예, 합승을 거부하신 거죠. 너희와는 같은 차를 너희는 태울 수 없다. 그리고 그러나 같이 타고 있는 소수자 약자들에게는 누구보다 다정했던 운전사였다라고 저는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 최근 보면 소위 이게 90년대, 2000년대 우리가 제가 막 한창 대학생이 됐을 때 무식한 대학생으로서 이 진보적 지식인들도 쏟아져 나오던 네. 시기에 이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 중에 홍사 선생과 같은 좌표로 살았던 분이 있나? 거의 같은 분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아마 저는 홍사 선생한테 가장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대학에 들어오면 이게 학생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홍사 선생의 책들은 누구나 한 번씩 읽어보게 되다 보니까 이 파업이 일어나거나 하면 이걸 두고 뭐 빨갱이니 뭐니 할 때 아주 간단하게 홍사 선생의 메시지 하나 정리할 수가 있었죠. 어이 똘레랑스도 없는 놈.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무기를 주셨던 분이었는데 그 시기에 지식인들 중에 홍사 선생과 같은 경로 살았던 분은 아마 다른 분은 없는 것 같다. 없습니다. 없죠. 예.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가장 무난한 네, 지식인처럼 맞아요. 보였는데 수많은 그 지식인들 네. 뼈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 제가- 입문자용. 네.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2002년 대선 직후에 안티조선 송년회를 했었어요. 대학로에서. 그때는 민주당 지지자랑 민주노동당 지지자 섞이잖아요. 네. 막 그때 최민희, 뭐 명계남 이런 분들도 왔거든. 그건 다들 홍 선생은 존경했거든. 막 책에 사인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랬는데 가장 날카로운 길로. 그러니까. 근데 그분의 덕성은 변함이 없이 예, 계속 쭉 오셨죠. 저 홍사 선생이 남긴 건 그래서 홍사 선생이 아까 그때는 무식한 대학생이었을 때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 난 안 무식한데. 근데 그것 때문에 뭐든 많이 봤던 것도 그러니까 그 말을 책임을 지려고 사실은 난 안 무식해. 그러니까 저 지식인들이 말하는 거 다 알아먹을 거야. 저 지식인들 말에 의존하지 않고 뭘 원전을 찾아보거나 이럴 거야.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남기신 건 사실은 제가 사람들이 뭐 왜 그렇게 그런 거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어떤 신문에 나오는 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배경에 뭔가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런 태도는 좀 홍세화 선생이 저에게 남긴 게 아닐까. 그 말에 내가 안 지려고 그대는 무식한 대학생 여기 이 말에 안 지려고 나는 안 무식한 대학생이야. 좀 저는 그런 게 조금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홍세화 선생이 저한테 남긴 건 덕분에 그나마 제가 뭐 정말 멋있게 살지는 못해도 안 무식하게 사는 건 홍사 선생 덕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이 그 이후로 무식한 대학생 그런 걸 전혀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시대의 산물이었던 것 같아요. 시대 산물이죠.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 무식한 대학생 할 때 속이 시원했지. 왜냐하면 나는 같은 세대잖아. 근데 내가 봐도 좀 화가 났거든. 내 또래 세대들한테. 그래서 근데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우리 사회가 쭉 계속 진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그렇죠. 특히 2002년이 피크였지. 네. 미국을 상대로 시위를 하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되고 막 월드컵도 4강 가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버킹 USA가 최고 인기국이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 거리 우리 방송은 이 거리가 반미 시위로 가득 찬 대구에서도 네. 이 거리가 반미 시위로 가득 찬 그런 시대였으니까. 근데 거기서 사실 제 또래 세대들이 좀 처져 있었어요. 사실 그 흐름을 이끌어간 세대가 아니었어. 예, 그러면서도 좀 물질주의나 보수와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상당히 올라갔었던 세대였거든요. 근데 또 재미난 거는 그런 세대지만 홍세아 선생이 대학가에 오면 기본이 300명이에요. 요즘에 그렇게 되나? 요즘 안 대학교? 돼요. 안 됩니다. 네. 아.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우리 때보다 오히려 사회나 정치에 관심이 더 높고 더 지적인 부분도 많아요. 스펙이라는 게 꽁이 아니야. 사실 경험들도 여러 가지가 많거든.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되면서는 욕 안 하시잖아. 무식한 맞아요. 대학생이라고 안 하시잖아, 네. 절대. 예, 그때도 해봄직한 한번 이번에는 던져볼 수 있는 그 정도 타임이었던 것 같아. 아마 그 홍세아 선생이 그 이야기를 제가 강연에서는 한 2006년 정도까지만 무식한 대학생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대학가 보수화 탈정치화가 제일 심할 때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때까지는 대학을 졸업해서 나와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기던 시대의 대학생들에게는 그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후의 대학생들 사실 이 대학을 졸업해도 거의 절대 다수가 계약직으로 가야 그렇죠. 되는 네.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그 안 이후에 한 거죠. 2006년 이후에 뭐 2007년, 2008년 뭐가 나왔냐면 88만 세대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자기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네.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세대에게는 홍사 선생이 무식하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네. 이번 하셨었죠. 마지막 인터뷰에서의 메시지도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그것도 시대 상황이었죠. 무식한 대학생 얘기도. 아 그때는 한국 자본주의가 다시 용수초슴 칠 때니까. 그때 이제 눈치 없었던 분이 이제 그 흐름을 눈치 없이 불과 몇 년 사이로 희비라기보다는 운명이 엇갈린 게 김용민 씨였죠. 김용민 씨가 이제 대학생들 그때 뭐라고 했었더라? 그때 뭐라고 뭐 하셨잖아요. 대학생들 보고 2009년 8년쯤에 뭐 20대 개새끼론이었나? 거기까지는 아닌데 거기까지 근데 아니었나? 20대 개새끼론자처럼 돼버렸지 김용민 씨도.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옛날에 방송할 때 농담으로 그때 20대 개새끼가 방송에 침투한 거다라고. 근데 김용민 그게 불과 몇 년 사이인데 그때 이제 그 사이에 사실 88만 원 세대. 맞아요. 2007년 말에 88만 원 세대. 근데 재밌는 거는 김용민 씨가 사실 우리 좌파 지식인들 쪽에 안 좋아하는 사람 맞죠? 네. 대표적으로 진중권 씨를 네. 싫어하잖아요. 근데 김용민 씨랑 친했던 사람이 우석훈 씨였고, 그리고 김용민 씨가 친하지는 않았지만 존경했던 분이 홍세아 선생입니다. 그래서 김용민 씨가 약간 거기에 삐끗했어 시기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었는데 흡수가 그때. 좀 늦었군요. 네, 근데 바로 옆에 우석훈 그때 같이 방송도 자주 했고 두 분은 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석훈 씨가 이제 88만 세대 얘기를 하면서 또 공교롭게 어제 또 장례식장에서 제 또래 이게 88만 원 세대의 논객들이 있잖아요. 네. 제 나이 또래가 많잖아. 네. 82년생들. 아 맞아요. 예. 그 몇 명 봤다 또 어제 공교롭게도 각자 다들 다른 길을 가고는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보수화된 분이 있어요. 제 기준으로는. 노정태 씨. 예. 노정태 씨 혼자 예. 묵묵히 이 홍세아 선생을 실은 매체를 보면서 밥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노정태 씨도 잊을 수 없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윤영 씨도 만났고 한윤영 씨하고는 잠깐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세대는 무식했다가 개새끼가 됐다가 논객이 됐다가, 농객이 됐다가 네. 그래. 뭐 우리 비슷한 네, 네, 세대. 네, 네. 아 저는 조금 세대. 아니 그렇게 세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봐야 뭐 그래봐야 이거 2년 이준석 세대다. 이준석. 인종 세대네. 네. 언파차스를 쓰는 자, 뭐 네, 홍 선생 얘기하니까 참 홍 선생의 삶은 역사도 있고 현대도 있고 또 우리의 소시적도 담겨져 있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부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선생님의 영원한 평안을 빌겠습니다. 선생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